안녕하세요. 교원대학교 학생 여러분. 응용윤리 10주차 마지막 3교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교시까지 해서 테일러 생명중심주의 이론적인 측면 살펴봤는데, 역시 저명한 윤리학자 주장이니만큼 이 논리를 잘 이해하면 흐름에 따라가다 보면 무슨 말 하려고 하는지 굉장히 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테일러가 실제로 막 제가 아까 했던 것처럼 숫자를 달면서 화살표하고 그런 식으로까지 도식하진 않았고요. 읽다 보면 딱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 틀 안에서 여러분들도 기억해 주시면 가장 좀 쉽게 될 것 같고요. 사실 2교시에 했던 건 좀 이론적이고 논리적인 이런 내용이 있다 보니까 그 논리를 돌파를 하지 못하면 이해가 되기가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데, 3교시에 하려고 하는 건 이제 실천적인 규칙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씩 천천히 읽으면서 판서하면서 그냥 진행하면 될 만한 그런 내용인데, 이 아까 도덕적 규칙이나 기준, 이게 3번으로 필기를 한 거죠. 그 3번 아래에다가 이어서 필기를 해주시면 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번 아래에 있는 거니까 저희는 동그라미 1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일반적 규칙과 의무, 그리고 동그라미 2번 우선순위 규칙,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이게 어떻게 나오는 건지 14쪽 천천히 읽어 나가 봅시다. 3장 테일러 생명중심주의의 실천적 측면. 앞선 절의 논의를 통해 테일러 환경윤리 이론이 가진 세 가지 구성 요소 중 이론적 측면에 해당하는 두 가지를 검토하였다. 개별 생명체가 목적론적 삶의 중심을 하는 사실을 바탕으로, 이게 0번이었죠. 자연을 생명 중심적 관점으로 바라보는 신념의 차원이 첫 번째 구성 요소라면, 이거 1번으로 했죠. 생명체를 본래적 존중 가치를 가진 존재로 생각하고 존중하는 태도의 차원이 두 번째 구성 요소였습니다. 2. 실제 사실과 당위, 즉 윤리적 요구 사이에는 뛰어넘기 어려운 논리적 간극이 존재하기에 이 둘 사이를 연결하려는 노력이 테일러 주장이 가진 이론적 시사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환경윤리가 가지고 있는 게 필연적인 게 자연의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논의를 전개하다 보니까 조심하지 않으면 자연주의적 오류에 덜컥 걸릴 수밖에 없거든요. 테일러는 그 사실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100% 성공했다고는 말을 못하더라도 나 자연주의적 오류 뭔지 알고 이거 극복하기 위해 난 이 정도까지 생각해봤어, 그런 노력을 기울였다는 거예요. 그 노력이 성공적인가라는 평가와는 별개로 이런 논의를 통해 자연 존중의 태도에서 비롯되는 규범의 도출이 일정 부분 가능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면, 우리 테일러한테 팔이 안쪽으로 굽어서 우리 선배 윤리학자가 이만큼 수고해줬는데 테일러 말은 수용한다. 그러면 이제 우리 규칙과 의무 이거 따져보면 되겠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제 테일러 환경윤리 이론의 세 번째 구성 요소를 검토할 차례인데, 그것은 바로 생명중심주의 환경윤리의 도덕적 규칙과 기준의 문제입니다. 자, 그 안에 소절 1, 일반적 규칙과 의무. 테일러 생명중심주의의 실천적 측면으로 그가 제시하는 도덕적 규칙과 기준은 두 가지 쟁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자연 존중의 태도에서부터 직접적으로 도출되는 일반적 규칙이나 의무. 그게 1번이고요. 다른 하나는 인간의 윤리적 요구와 다른 생명체들의 윤리적 요구 사이에 갈등이 있을 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우선순위 규칙의 문제입니다. 그게 2번입니다. 1번, 2번. 자, 요즘 이것 좀 자세히 다루는 문제가 수능 평가원 수준에서 잘 나오더라고요. 그분들이 또 임용에 들어가신다면 그런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네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키워드는 다 외워주시는 걸 제가 추천합니다. 그
성실의 의무가 이미 그 고등학교 수준에서 모의고사에서 올해 나왔습니다. 굉장히 학생들을 큰 당혹감에 빠뜨렸죠. 생명 중심주의인데 동물에만 적용되는 의무가 있다고 이렇게 하면서 애들이 엄청 패닉에 빠졌었는데 그런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자연 존중의 태도로부터 도출되는 일반적 의무 4가지 있다 해서 15쪽으로 넘어갈게요. 내용은 잘 나오니까 다 쓰지 않고 키워드만 쓰겠습니다. 첫 번째, 불침해 의무. 중요하니까 이건 쭉쭉 읽으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생명체에게도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유기체, 종개체군, 생명 공동체의 선을 해치는 행동을 자제할 의무뿐만 아니라 그것을 죽이지 않고 파괴하지 않을 의무도 포함됩니다. 여기서 불침의 개념은 이행하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자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다른 생명체에게 해를 입히거나 죽음을 초래하는 인간 이외의 동물이나 식물의 활동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무의식적으로 다른 생명한테 피해를 입히는 또 다른 생명이 있죠. 그 생명체한테 너 불침의 의무 어겼구나 이런 비난을 가할 수 없다는 거죠. 불침의 의무는 도덕적 행위자가 행하는 해롭고 파괴적인 행동을 금지하는 것에 한정됩니다. 우리는 의식적으로 그런 행동을 자제할 수 있기 때문이죠. 악행 금지의 의무로도 이해될 수 있는 불침에는 소극적 의무의 차원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자신의 선을 지닌 생명체에 피해를 주는 행동을 삼가야 할 의무를 가지기는 하지만 우리가 직접 유발하지 않은 피해까지 방지해야 할 적극적 의무의 차원을 논의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어렵지 않죠? 잘 정리되어 있고요. 그 다음 불간섭. 자, 불간섭 의무는 우리가 개별 생명체의 자유 혹은 일반적으로 생명 공동체에게 간섭하지 말 것을 요구합니다. 불간섭이라고 해서 생태계, 생명 공동체 이것만 들어간다고 오해할 수 있는데 개별 생명체의 자유 여기도 들어갑니다. 테일러도 요나스처럼 자유라는 말을 쓰고 있네요. 개별 생명체와 관련하여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 것은 동식물의 정상적인 활동과 건강한 발달을 막거나 방해하는 제약이 없어야 함과 단순히 야생 상태로 존재하도록 허용함을 포함하여 이해할 수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불간섭이 생명 공동체에 적용될 때인데 우리는 자연 생태계를 조작, 통제, 변형 또는 관리하려고 해서는 안 되며 그 외의 정상적 기능에 개입해서도 안 됩니다. 개입의 동기가 종개체군의 생존을 도우려는 열망이나 생명 공동체의 자연적 불균형을 바로잡으려는 열망에서 비롯된 경우에도 이 의무는 유효합니다. 남극 이런 거 다룬 다큐멘터리 보면 그 바다 사자가 펭귄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찍는 사람들이 불쌍하다고 펭귄 구해주고 이러잖아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네요. 자, 이 또한 소극적 의무이므로 우리는 생명체들이 자신의 목적을 실현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도와야 할 의무까지 가지지는 않습니다. 이제 올해 고등학교 수준에서 출제돼서 학생들을 패닉에 빠지게 했던 게 세 번째죠. 성실. 신의의 의무로도 잘 번역되죠. 성실의 의무는 인간의 쾌락을 위해서 야생동물을 기만하거나 배신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 여기서 조금 특징적인 부분이죠. 생명중심주의자인데 성실의 의무는 동물의 한정에서 주장하고 있다는 거 조금 주의 깊게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이 의무는 야생동물에만 한정되는 것으로 그들을 기만하는 것은 기만하는 존재가 기만을 당하는 존재에 비해 우월하다는 생각을 함의하기 때문입니다. 인간 이외의 동물을 열등한 것으로 여기는 이런 태도는 자연 존중의 태도에서 어긋나기에 환경윤리의 도덕적 규칙 또한 어기는 겁니다. 규칙 위반의 명백한 사례는 사냥, 덫, 낚시 등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해칠 의도로 속이는 것이 이 사례의 핵심입니다. 해칠 의도로 속인다.
그거 하지 마라 해서 신의로도 잘 번역되는 것이죠. 다만 인간 생존에 필수적인 식량 내지 의복을 구할 유일한 수단이 사냥, 덫, 낚시인 경우라면 그 행동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단순한 스포츠나 오락을 위해 행해진다면 정당화될 수 없다.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스포츠 수렵을 위해서 동물을 기만하는 행위 하지 마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생존을 위한 수렵. 이건 또 괜찮은 거죠. 자, 네 번째. 보상적 정의. 보상적 정의는 우선순위 규칙할 때도 한 번 더 나오는데요. 이건 테일러 지금 생명중심주의 안에서 논리적 모순에 빠지는 걸로 좀 비판받기도 하는 그런 규칙이기도 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보상적 정의 의무는 도덕적 수혜자가 도덕적 행위자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도덕적 행위자와 도덕적 수혜자 사이에 정의의 균형을 회복시킬 의무를 부과합니다. 보상적 정의의 의무가 발생하는 모든 경우에서 공통적으로 도덕적 행위자가 유효한 도덕 규칙을 위반하는 것으로 인해 도덕적 행위자와 도덕적 수혜자 사이의 균형이 깨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요 앞에 있는 세 가지를 위반해서 인간과 인간 아닌 동식물 사이의 균형이 깨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죠. 한쪽으로 기울어진 정의의 저울을 균형 상태로 돌리기 위해 도덕적 행위자가 도덕적 수혜자에게 어떤 형태의 보상을 지불해야만 합니다. 보상적 정의는 앞선 세 가지 기본적 의무 중 하나라도 위반이 발생한 경우 그 균형이 회복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의무가 굉장히 강력한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최근에 종영된 그 미국 드라마 중에 저는 미국 드라마 끝까지 본 게 잘 없거든요. 우리 윤리학도들이 좀 좋아할 만한 굿 플레이스라고 하는 넷플릭스에 있는 드라마죠. 그거 봤고 요번에 이제 최근에 종영 본 게 워킹 데드라고 좀비물이죠. 좀비 아포칼립스물이죠. 좀비로 인해서 종말을 맞은 세상의 인간 군상들이 어떤 모습을 나타내는지 12년 동안 하다 보니까 너무 단물이 빠져가지고 재미가 없다 이런 평가도 있었는데요. 그 안에 특이한 설정이 좀비한테 물린다고만 좀비가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좀비 바이러스 감염돼 있기 때문에 죽으면 다 좀비 된다 이런 설정이에요. 모두한테 그런 멍해가 지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테일러가 우리 모두가 이 의무를 진다고 말합니다. 테일러는 산업화된 현대 사회에 사는 모든 인간은 개인의 가치와 이익을 추구하며 문명 생활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자연계와 야생의 동식물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두 자연의 야생 지역을 보존하고 복원하는 비용을 함께 부담해야 할 보상적 의무를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크게 보면 이렇게 큰 자연 환경에 대한 보상까지도 말할 수 있겠지만 국지적으로 보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잔디가 조성되어 있는데 고이든 고이가 아니던 거기에 훼손을 했잖아요. 그러면 훼손한 만큼 보상을 해줘야 될 텐데 이미 그 개체는 상실되어 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보상을 해서 따로 다른 잔디를 심는다고 하면 최소한 개체에서 나아가서 종 내지 생태계 이것에 대한 이야기까지 필연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 테일러는 기본적으로 본인은 개체주의라고 말을 하니까 보상적 정의 이게 테일러가 주장하는 개체주의와는 조금 맞아떨어지지 않는다. 이런 논리적인 결함이 있다. 비판을 받기도 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보상적 정의 의무를 가진다. 어떻게 보면 멋지고 무서운 경고라고 할 수 있겠죠. 17쪽 우선순위 규칙. 수능 수준에서는 학생들한테는 이것까지는 안 물어보는데 이제 여러분들은 교사가 되어야 되는 사람들이니까요. 우선순위 규칙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순위 규칙. 자,
요거는 이제 5개니까 조금 밑으로 내려와서 써볼게요. 역시 하나씩 읽으면서 진행해 봅시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인간과 다른 생명체의 윤리적 요구 사이에 갈등이 발생했을 때 해결을 위해서 말하게 되는 규칙이고요. 이 규칙 이해하기 위해서 좀 알아야 하는 개념이 이해관계. 그 이해관계가 기본적인 것이냐, 부수적인 것이냐. 인간의 이해관계, 동식물의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을 텐데 그 사이에서도 각자에게 기본적인 게 있고 부수적인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요거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좀 달라진다. 그렇게 이해하면 전반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을 만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자기방어. 자기방어 규칙은 도덕적 행위자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신에게 위협적인 유기체를 희생시키는 것을 정당화해주는 것입니다. 너무 당연하죠? 정글을 걸어가고 있는데 호랑이가 나를 해치려고 할 때 생명에 대한 존중을 실천해야 되니까 나는 자유롭게 물어뜯겨 죽겠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다른 생명체가 인간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경우에 우리는 자신의 이해관계를 더 소중하게 여기는 태도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규칙은 자기보호의 수단이라면 무엇이든 허용하는 것은 아닌데요. 오직 도덕적 행위자의 존재와 기능을 유지하려는 목적에 부합하면서 유기체에 최소한의 피해를 입히는 수단만 허용됩니다. 그리고 그 수단과 효과는 같지만 도덕적 행위자를 공격하는 유기체에게 해를 덜 입힐 수 있는 대안이 존재하지 않아야 합니다. 마치 정당방위 요건 성립하는 것과 비슷해 보이네요. 가능하다면 사자가 나를 물어뜯으려고 해도 때려서 기절시키는 그게 가능하면 그렇게 정도의 약한 희생만 주어라 말하는 거죠. 이거는 도덕적 행위자 자신한테 가장 기본적인 위협이 될 때 그 개체에 대해 희생시킬 수 있다는 기본적인 논리 제공해 주는 게 자기 방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슈바이처식으로 말하자면 백신이나 항생제 이거 맞으면 바이러스가 죽잖아요. 그거 안 돼요 말했는데 테일러는 자기 방어야. 그거 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비례입니다. 비례 규칙.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해관계가 이제 인간의 이해관계와 동식물의 이해관계가 걸리는데 인간의 부수적인 이해관계, 동식물의 기본적인 이해관계가 걸린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부수적 이해관계와 동식물의 기본적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경우 동식물의 기본적 이해관계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인간의 부수적 이해관계는 자연 존중의 태도와 본질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것에 해당합니다. 이런 경우 야생 생물이 인간의 목적을 위한 도구적 가치만 있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것은 자연 존중의 태도와 양립할 수 없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나오고 있죠. 불필요한 명품 소비를 위한 악어의 희생은 비례의 규칙에 의해서 금지된다. 불필요한 명품 소비, 부수적인 인간의 이해관계, 악어의 생존, 동물의 기본적인 이해관계. 이럴 때는 동물윈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최소 해악. 자, 이게 비례랑 동일하면서 다른 점이 있어요. 동일한 건 인간의 부수적인 이해관계와 동식물의 기본적인 이해관계가 대립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한데요. 이때 인간의 기본적 이해관계가 문명사회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고 가치 있다고 평가되는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인간의 손을 들어준다. 이런 겁니다. 비례처럼 인간의 부수적 이해관계와 동식물의 기본적 이해관계가 걸리긴 하지만 그 인간의 부수적 이해관계가 문명사회 유지에 필수적인 것으로 인정된다면 그거는 인정해주겠다. 인간 손 들어준다. 읽어보면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18. 셋째, 최소 해악의 규칙. 이것 또한 인간의 부수적 이해관계와
동식물의 기본적 이해관계가 충돌한다는 측면은 앞선 규칙, 비례의 규칙과 동일합니다. 다만 이 경우는 인간의 부수적 이해관계가 매우 중요해서 자연 존중의 태도를 지닌 사람들마저 그것의 이행이 야생 생물을 해치지만 가치 있다고 간주되는 경우라는 점에서 앞선 규칙과 구별됩니다. 인간의 부수적 이해관계가 문명사회에서 가치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 인간의 부수적 이해관계에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 공항이나 철도 등과 같이 문명사회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자연개발이 요구되는 경우라면, 그래도 원칙 이름이 최소해악이니까 자연 존중의 태도와 모순을 일으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해악을 포함하는 행위가 허용될 수는 있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는 분배적 정의. 분배적 정의. 자, 이것은 인간의 기본적 이해관계와 동식물의 기본적 이해관계가 걸린 경우, 이때는 불가피하게 인간의 기본적 이해관계에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자연 속에 있는 생명체를 포함한 그걸 재화라고 표현할 수 있다면 그것들의 분배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식량을 위해서 동식물을 먹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거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분배적 정의 규칙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기본적 이해관계와 동식물의 기본적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경우 이것을 해결할 조건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규칙은 관련되는 이해관계가 모두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들에게 동등하게 중요한 경우 모든 당사자들 사이에서 이해관계를 공정하게 해결할 기준을 마련하기에 분배적 정의 규칙이라고 불립니다. 인간의 기본적 식사 등을 위한 불가피한 동식물의 희생은 양측 존재 사이의 이득과 부담의 분배가 공평하게 이루어지는 조건 속에서 승인 가능합니다. 적절한 사례가 아닐 수는 있지만 테일러가 불간섭 이야기하니까요. 생존을 위해서 동물을 먹는 거 허용할 수는 있는데 공장식 사육 막 이렇게 하면서 먹지 말고 요즘 말하는 동물 복지 이거 지켜주자는 거예요. 적절한 예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테일러가 동물 복지의 사육을 말을 하는 건 아니니까요. 근데 이해하기 쉽게 하자면 인간의 기본적 이해관계 가장 쉬운 예가 식품으로서 섭취인데 그걸 위해 동식물의 희생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이 뭔가 거기서 손해보고 우리가 이익 보는 것 사이에 적절한 균형이 있어야 된다. 그게 분배 정의를 회복하는 거다. 그런 방식으로 말하는 겁니다. 적절한 균형이 무엇인지 찾기는 굉장히 어렵겠죠. 인간 사회에서 분배적 정의도 완벽하게 실현되기가 어려운데 인간과 동식물 사이의 분배적 정의라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 내용이고요. 이제 다섯 번째, 보상적 정의입니다. 보상적 정의. 지금 이 내용을 보다 보면 필요하지 않은데 동식물을 해치는 그런 경우들, 그리고 불가피하게 동물을 해치는 경우들, 이런 부분들이 좀 구분이 되잖아요. 특히 이제 세 번째 최소 해악, 문명사회에서 같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동식물에 대한 해악을 준다. 네 번째 분배적 정의, 인간의 기본적 이해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동식물에게 해악을 준다. 하지만 해악을 줬다는 점에서는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자. 지금 우리가 이야기했던 세 번째, 네 번째 원칙에 의해서 동식물에 대한 피해가 일어났다면 보상을 해주자. 위에 있는 1번에서 나오는 보상적 정의와 맥락은 비슷한데요. 일반적 규칙과 의무에서 보상적 정의는 요 셋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 보상적 정의다. 이렇게 말한다면 우선순위 규칙에서 보상적 정의는 1, 2 규칙은 제외하고 3, 4 최소 해악이나 분배적 정의를 위반하는 경우라면 보상적 정의를 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점에서 다르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식화하는 게 그렇게 좋을지는 모르겠는데 도식화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에다가 번호를 달겠습니다. 1, 2, 3, 4, 5 이렇게 해서 자, 1. 인간에게 해로움. 그 다음 인간에게 해롭지 않음. 이렇게 두 개로 나눴을 때 직접적으로 인간한테 해로움 줬을 때 그거 막을 수 있게 해주는 게 5가지 중에 어디에 해당했었죠? 네. 요거는 자기 방어 로마자 1 요것만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 이제 인간에게 해롭지 않은 거 요 경우를 2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해롭지 않은 게 동식물의 기본적인 이해관계 그것과 인간의 부수적인 이해관계 요 2가지가 겹치는 경우가 있었고 그 다음 2번째는 동식물의 기본적인 이해관계와 인간의 vs 넣겠습니다. 기본적인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여기서 조금 애매할 수 있는 게 요 부분은 다시 2가지로 나눠지죠. 비례와 최소 해약 2가지로 나누어졌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요 안에는 2와 3으로 나누어진다. 자, 그리고 동식물의 기본 이해관계와 인간의 기본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사례가 분배적 정의였잖아요. 이렇게 딱 묶은 다음에 여기서 3번, 4번 사례에 대해서는 보상적 정의까지 해줘야 된다. 이렇게 하면은 일정 부분 도식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론적인 내용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힘드셨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다음 주는 생태중심주의, 레오폴드 네스 다 이제 1시간 정도, 한 교시 정도면은 설명이 가능할 것 같아서 1, 2교시의 이론적인 내용하고 3교시에는 관련된 유익한 영상 자료를 보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